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앞강에 이어서 12장인데 12장 뒷부분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책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우리가 앞 시간에 지역사회복지관과 공동모금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활사업, 사회적 경제,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죠.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2000년 1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게 왜 2000년부터냐? 우리가 1961년에 뭐가 있었죠?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죠. 물론 1944년에 조선구호령,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1961년에 생활보호법으로 바뀌고, 이게 언제? 1999년 9월 7일 날 국기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뀝니다. 그죠? 생활보호법은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제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이게 2000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연령에 뭐가 있었어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연령 제한이 사라집니다. 연령 제한이 삭제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처럼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는 최저 생계비 이하면 어떻게 돼요?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워크페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워크페어,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급자가 되는 것을 조건부 수급자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어차피 연령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2000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사라지면서 저 같은 근로 능력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워크페어 관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을 둔 거죠.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해요? 생계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언제부터 이 법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2000년부터 이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것이죠. 자, 자활 사례 관리에 보면 게이트웨이라 그래서 처음에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적절한 자활 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 설정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형 맞춤형 자립계획을 수립하는 뭐예요? 경로 설정 프로그램을 뭐라 그런다?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자활 사례 관리는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참여자의 자활 프로그램 수행 및 모니터링,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게이트웨이를 제외한 자활 사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자활 기업이 교재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활 기업이 아니라 자활 근로에 대해서 먼저 보죠. 자활 근로는 어떤 것이죠? 아까 명시했던 그런 어떤 자활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 근로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과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 저소득층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활 촉진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자활 기업의 창업. 그러니 자활 근로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여기에 보는 자활 기업을 배우는 게 맞겠죠. 자활 근로를 통해서 자활 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활 근로 사업은 어떤 것이냐?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활용,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5가지 전국 표준화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자활 기관에서는 뭐예요? 간병 사업, 집수리 사업, 청소 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음식물 재활용 사업 이 5가지를 전국에서 동시에 하고 있고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에 따른 필요한 사업들이 있죠. 그러니 정부 재정 사업의 자활 사업 연계 및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표준화 사업과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의 유형은 뭐냐면 근로유지형입니다. 일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 사업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형태다. 그래서 근로 유지형이고요. 사회 서비스형은 말 그대로 사회 서비스, 사회적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하여 어떻게 한다? 자활 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다음 인턴 도우미. 우리가 지금 청년 인턴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거랑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자만 좀 다르겠죠.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자활 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은 후에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 근로 사업을 인턴 도우미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진입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자활 기관에서의 근로 유지형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보면 상위 자활 참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가장 상위라는 것은 시장 진입형을 의미하죠. 매출액이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여기 다시 자활기업이라는 게 나오죠.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이다. 그래서 시장 진입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참여하면서 매출액을 사업비의 30% 이상, 그러니까 일정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일정 비율만큼 소득을 발생해서 이제는 자활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자기의 명의로, 공동 명의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을 차리는 거예요. 사업장을 차려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 위탁은 자활근로의 시행은 시군구가 직접 시행과 민간 위탁을 병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직접 시행과 민간 위탁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역 자활센터로 위탁하되 지역 자활센터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위탁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자활기업이 뭔지는 자활근로보다는 상위의 사업 참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활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기업은 뭐냐면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했다라는 것은 1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에 조합도 5인 이상이고, 그죠? 공동이라는 것은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위는 안 된다. 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자활기업 구성원 중
자활기업 구성원 중이라는 것은 1인이 아니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구성원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 3분의 1 이상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자활기업 구성원이 2명이야. 2명이면 반드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2명이라면 여기에 보면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2명이라면 2명 모두 다 뭐가 돼야 돼요?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10명이라 그러면 10명에 2명 이상만 일단 되면 되죠. 그런데 이 조건도 있기 때문에 10명의 3분의 1 이상은 뭐라 해야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거나 수급권자나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수급자는 5분의 1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보다 또는 수급자는 5분의 1 이상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 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합의 형태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교수님 여기는 1인 이상이잖아요. 네, 원래는 여기가 2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번호를 땄었어요. 그런데 2인이 공동사업자 번호를 따다 보니까 운영상에 뭐 계약을 할 때도 항상 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대리인 이러한 절차를 밟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2인 이상인데 사업자 번호는 과거에는 2인 이상이었으나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는 한 사람이 대표자 한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도 설립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이 창업으로 관리한다. 이거 봐요. 1인이 창업한 거는 뭐예요? 자활기업이 아니라 그냥 자활기업이 아니라 개인 창업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게 노동관계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이 자활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아까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상위인 자활기업으로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집수리 사업을 했어. 그러면 자활기업을 어디로 가야 돼? 집수리 사업으로 가야지. 자활근로사업에서 집수리를 했는데 자활기업으로 엉뚱한 걸 차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활기업 근로 일수가 조건 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면 보장기관은 인정된 자활기업에 조속한 사업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2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1년까지 하면 3년 동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운영과 판로 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자활기업의 창업 지원, 매출 적립금을 활용하여 초기 창업 지원이 가능하고 매출 적립금 지원 시 고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나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 명의로 개인이 아니라 센터 명의로 관리를 해야 되고,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의 융자는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사업 자금의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 전세, 점포 임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공유지를 우선 임대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뭐가 될 수 있어? 우선 위탁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의 생산품을 어떻게 한다? 우선 구매.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죠. 마스크에 보면 이렇게 줄 달리는 거, 그 이름 뭐죠? 마스크 이렇게 줄을 달아서 목에 이렇게 하잖아요. 최근에 봤더니 그것을 지자체에서 누가 이렇게 자활기업에다가 위탁해서 그 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우선
사업을 배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활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아까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시장 진입형은 방금 설명했던 자활기업의 창업을 통한 시장으로 어떻게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었죠? 네 번째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만 원을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면 내가 나중에 받을 때는 10만 원 1+1에서 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대1이냐 비율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받는 것이 있고 1대1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더 높은 비율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근로빈곤층이지만 뭐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워크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탈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물적 자본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 저소득층인데 어떤 저소득층?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데 저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계비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살라고 주는데 그분이 그것을 저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축을 한다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안 살면서 아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목적과 의도와는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일을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면 근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저축할 수가 있겠죠. 추가 소득이기 때문에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비율로 1대1이 아니에요. 대부분 1대1이지만 1대1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정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줘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주택, 구입, 임대, 소규모 창업, 보인인 또는 자녀의 교육, 기술 훈련 등의 부분에 한정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 1과 희망키움 2가 있는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면 국기법이 2015년에 통합형에서 맞춤형으로 바뀌었죠. 맞춤형으로 어떻게 바뀌었죠?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로 바뀌었죠. 기준 중위소득에 30% 이하, 40%, 의료는 40% 이하, 주거는 45% 이하, 교육은 50% 이하입니다. 자, 그랬을 때 희망키움 통장 1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일을 하는 근로빈곤 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뭐를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대상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중위소득 40%에 60% 이상인 일하는 어쨌든 일하는 어렵다 그죠? 일하는 뭐예요? 수급자 가구. 근데 수급자 가구에 뭐가 있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다라는 거예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의료급여가 40% 이하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40%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그러니까 범위는 이거죠. 기준 중위소득의 40%예요. 그런데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해 얼마? 40%의 60% 이상이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저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희망키움2는 근로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진입을 예방. 여기는 생계비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더 열악한 환경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4년에 도입이 됩니다. 대상은 가입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근로활동을 해야만이 저축이 가능하잖아요. 하고 있고 있는 가구이면서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50% 이하는 뭐예요?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다라는 거죠. 물론 교수님 그럼 40, 30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희망키움 1으로 가겠죠. 그래서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플러스가 돼요. 차상위 계층도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중위소득이라고, 차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키움 통장과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내일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가, 우리 아까 봤더니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가 있죠. 자활근로에 참여했다가 이분들이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패턴이었는데, 거기에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가 근로유지형을 제외하고, 근로유지형 4개의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근로유지형을 제외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2013년부터 돼서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는 내일 키움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또는 대학교, 입복학 또는 국가 자격증 취득 후 소정의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등에 대한 조건들이 있고요. 청년 희망 키움은 수급자인데 누구?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이 낮은 청년들, 그냥 청년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낮은 청년 등이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 도입이 됩니다. 신청 당시 생계수급 청년 중에,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자라야 되는 것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 조건은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청년 희망 키움을 지원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지역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요?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 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자활 근로 활동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지역 자활센터가 있겠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자활센터는 설치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지역 자활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자영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 지도라든지 자활 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운영의 기본 원칙은 참여 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주민의 자발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전문가에 의한 사업 수행의 원칙, 지역사회의 제반, 자원 활용의 원칙, 그리고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 등의 기본 원칙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이 아니라 광역이라는 것은 17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입니다. 기초 단위에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 지원 체계를 이제는 광역 단위에서 어떻게 해요?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보다 상위에 광역이 있는 것이고, 광역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중앙 자활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 어떤 거예요?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좀 더 상위의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민간 자원의 연계 등의 기능 수행 및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왜? 상위 기관이니까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자활 사업 지원 체계를 어떻게 한다? 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협의체는 뭐예요? 기관과 기관을 네트워크 시켜주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 자원의 총체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다? 지역 자활 기관 협의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부 다
효율적인 추진이 얘기 들어가고 있죠.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구성된 상시적인 협의체를 뭐라 그런다? 자활기관 협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안정기관 플러스 자활사업 실시기관,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과 네트워크, 연계되어 있는 뭐다? 협의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 지원 계획이 수립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자활 지원 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느냐 봤더니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한다. 그래서 매년 누구는 시군구 자활 지원 계획을 매년 실시한다. 언제까지? 1월 말까지 수립한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수립한 것을 시도지사에 보고하니까 다시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시군구 자활 지원 계획을 기초로 해서 다시 누구의? 시도의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누구한테 이제 넘길까요? 맞아요. 매 2월. 1월이니까 1월 달에 받아서 바로 1월에 바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1월 말까지 받은 것을 2월 말까지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의 다음 연도의 자활 지원 수요와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냐? 자활 지원 사업별 수요 추정이라든지 지역 자활 지원의 공급 지원 파악이라든지 시행 가능한 사업별 규모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되고 지역의 자활 사업 공급 여건을 감안한 사업별 조건을 제시하고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해와 다음 연도에 자활 지원 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수요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육성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활 기업의 자활 사업과 자활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번 주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일단 사회적 경제는 방금 우리가 했던 자활 기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적 경제에는 네 가지가 있다.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 네 가지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주무부서도 다르고 역할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특성부터 살펴보죠. 기존의 이윤의 국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시장 경제와는 달리,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그동안 기업의 가장 큰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윤 추구입니다. 기업의 1차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이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이윤의 극대화,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시장 경제와는 달리 어떻게 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소득의 소득분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라든지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발생하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많이 벌어서 그 대표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각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당의 형태로 나눠 가지는 것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때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형태로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제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있고요.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지분에 근거하지 않는 경제적 성과 배분과 국가의 독립적 조직 등을 공통된 원리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 기억하시고요.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은
교재에는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교재의 내용을 생략하고 사회적 경제는 최근에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0년 이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그 이전에 사회 민주주의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죠.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큰 정부를 주장하던 사회 민주주의에서 복지 예산이 많았던 시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돼요? 축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답을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 경제에서 답을 찾은 거죠. 돈을 국가에서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벌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되어져야 되죠? 기업의 형태로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편적인 우리가 뭐 1위를 호프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발생하는 거는 단편적인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형태를 떼야 되겠죠. 그러면서 197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나라는 언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두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IMF, 1997년 IMF를 겪으면서 빈부격차, 고용불안, 실업 문제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둔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1997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먼저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아까 언제 만들어졌죠? 그렇죠? 2007년에 만들어져서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기억하세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다라는 것.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두 마리를 잡습니다. 이윤 추구 플러스 사회적인 목적, 사회적인 가치 실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그래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입니다. 이윤 추구를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사회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에 비영리적인 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다 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주무부서가 다 틀려요. 사회적 기업은 아까 어디였죠? 고용노동부였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에서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립하려고 하면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친 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다. 뭐예요? 협동조합은 누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처를 통해서 협동조합은 개인의 것이 아니죠. 뭐예요? 여기에 보면 조합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을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은 어디서 하고 있냐?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다라는 거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이어서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인 관계망을 기초해서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 해결을 하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그래서 마을 기업은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마을 공동체를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서 어떻다? 기업 내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지역에서 마을 기업을 하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건 마을 기업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에서 기업을 차려서 마을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되고 또 무엇에 이 마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소득이 이 마을에 환원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띄어야만 마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설명 안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이미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던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죠. 그래서 4개의 주무부서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어는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볼런타스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 자원봉사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자원봉사 기관에 계획되고 의도적인 실천 노력이다. 어쩌다 보니 한 것.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그게 공식적인 기관이든 비공식적인 기관이든 의도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가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우리 가족, 그죠? 인구 구조학적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가족 기능이 해체되면서 이것을 보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통합화와 정상화의 노력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정부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자원봉사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관이나 시설의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인력과 재정이 매우 부족함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것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가 있었고, 상부상조의 정신의 연대감까지 포함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원봉사 특성의 원칙입니다. 다 알죠? 자아실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뭐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아실현의 특성과 원칙이 있고, 자발성 및 자주성. 누가 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저는 자원봉사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합니다. 헌혈을 하면 그것을 4시간 자원봉사로 인정을 해줘야. 오늘 이 강의도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헌혈하러 가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면 이제 헌혈하러 갈 거예요. 또 어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성, 자주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자원봉사가 될 수가 있고요. 무보수성.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건 알바고 그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보수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타성,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회성, 공익을 위한 한 사람의 이기적인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봉사가 자원봉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성,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복지성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 전부 다 이타성과 사회성에 기반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척성과 지속성은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라는 개척성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이례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 복지성, 사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전해드리고요.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자원봉사 하러 가면 많이 느끼는 그런 내용이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계획 및 업무 설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그러면 왜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이것들을 누가 운영 주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정해 놔야죠. 왜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원봉사가 필요하고 왜 정규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이것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원봉사자가 그러죠. 요양원에 가는데 주방에 가서 칼질하래, 아니면 세탁소에 가서 빨래만 널래. 그럼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말벗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럴 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와 기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를 어디서 어떻게 모집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관리,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이죠.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대상자를 발견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호소하며 업무에 투입할 것인가.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발급하는 것이지만 자원봉사 인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 포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활용하는 데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배치 및 업무 분장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 전에는 기관 소개,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일, 자세 등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먼저 해야지 반드시. 그런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업무 분장을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나들이 프로그램인데 나들이 프로그램 참여할 거예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기관, 직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 선생님으로 할 것인지 슈퍼바이저로 얘기할 것인지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요. 교육 및 훈련, 그래서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및 평가도 중요하죠.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기관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완벽한 지시를 주고 어떤 질문에도 응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기관이 되어져야 되고요. 기관이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매일 자원봉사자도 그 안에서 뭔가 성취욕을 하고 싶은 이 욕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갈 때마다 매일 반복되는 청소만 시킨다 그러면 오늘도 청소하러 가야 되네. 여기에서 나의 어떤 설레임은 멈추죠. 그런데 내가 갈 때마다 나에게 좀 더 책임감이 주어지는, 좀 더 그런 어떤 난이도가 있는 일들을 시켜줘요. 처음에는 청소했는데 그래도 몇 달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하니 이제 어르신들과 말벗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것들도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가는 뭐예요? 모집 시기부터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알립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이러한 사항을 갖고 평가를 할 테니 자원봉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정과 보상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인정과 보상에는 어때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것은 배지나 핀, 증서나 감사장, 연례 만찬에 초대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비공식적인 것은 따뜻한 말. 정말로 선생님 때문에 우리 이용자들이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렇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참 감사의 말, 진정으로 하는 감사의 말, 이러한 것들이 비공식적인 인정과 보상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내용에 정치활동 등의 금지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여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그리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누구의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사람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도 있습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기본법이 있는데, 자원봉사기본법은 주무부서가 누구다?
행안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담고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5년이 중장기죠.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쪼개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이게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누가?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는 누가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단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위탁할 수도 있지만 직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이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어떻게?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직책에 3년 이상. 교수는 3년 이상. 그죠?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나 센터나 이런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했던 사람은 5년 이상. 그리고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사업 또는 자원봉사 업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몇 년? 3년. 교수도 3년, 공무원도 3년.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임원으로. 여기는 임원이에요. 그죠? 임원으로는 10년. 거기에 종사했던 담당 업무를 했던 사람은 5년. 교수나 공무원은 3년. 그리고 시민단체 임원은 10년이었던 자가 뭐가 될 수 있어?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의 운영에서 광역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역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다시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저소득 아동을 몇 프로 이상 비율을 일정 부분 저소득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뭐다? 저소득, 요보 아동을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하게 해야 되는 제한이 있는데 다함께 돌봄은 서로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함께 돌봄 기관은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거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계. 그럼 봐요. 보호도 하고 교육도 하고 놀이도 하고 보호자 연계도 하고. 그러니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관처럼 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전부 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제공해주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아동, 지역사회의 보호 개념을 시행한다. 뭐가 있어요?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은 반드시 취약계통의 아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보장, 안전보호, 급식지원 결식, 그래서 교육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문화서비스, 어디 나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지역사회 연계, 그래서 자원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이러한 서비스가 있고요. 특징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사례관리,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인 접근과 소규모 가정 형태의 이용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인에서 40인 사이가
많거든요. 이렇게 소규모 상태로 유지가 된다. 40인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용 시간대도 조금 다를 수 있죠.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좀 더 이른 시간에 이용을 하고 중등학생들은 조금 더 낮은 시간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약간 중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나마 소규모 가정 형태라고 그나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 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놀이와 그리고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는 주말과 공유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있고, 야간, 그죠? 지역아동센터의 정규 시간은 끝났지만 집에 가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야간 시간을 추가해서 연장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야간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 주말 공유는 주말 특히 놀토와 같은 공휴일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은 아동 양육 기술이라든지 의사소통 중진이라든지 부모 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 보호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모가 귀가하지 않아 방임되고 있는 아동을 보호자의 귀가 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야간 보호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말이나 야간을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안 하는 편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기본 프로그램에 충실하고요. 이런 특화 프로그램 주말이나 야간은 필요시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지역아동센터를 이해하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는 뭐예요? 어떤 저소득, 빈곤 아동, 빈곤 방임 아동의 보호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면 다 함께 돌봄은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약간 구분되어지고 있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하고 이번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는 교재의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아른스테인의 8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험에 또 잘 나오니까 다음 강의도 준비하셨다가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